자,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은 압수물의 처리와 관련돼 가지고 봐야 되는데, 자, 압수를 했다, 압수수색을 하자. 압수를 했다 하면 어떻게 해요? 압수를 했다 하면 이제 압수물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이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는 것처럼 보관 관련돼 가지고 자청 보관이 원칙입니다. 그 압수한 법원 또는 수사관, 수사기관 자체가 법원 또는 수사기관으로 운반해 가지고 자청 보관하는 것이 원칙인데, 뭐 자청 보관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있다. 불편한 압수물 그런 것들은 뭐 간수자를 두거나 적당한 자의 승낙을 받아 위탁 보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위탁 보관할 때 임치료를 지급하는 의무가 없다. 이건 뭐 임치계약이기 때문에 임치료 지급하는 의무가 없으면 되고, 경우에 따라 가지고 위탁 보관이 아니라 아예 멸실, 파손, 부패 또는 현장 가치 감소가 있는 거, 그런 것들은 환가 처분해가지고 대가를 보관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것처럼 대가 보관금은 몰수의 대상인 압수물과 동일치할 수 있으므로 몰수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봤는데, 옛날에 우리가 비트코인 압수해가지고 박상기 장관이 이거는 뭐 비트코인을 팔면 안 된다. 그럼 국가가 인정하는 꼴이다. 그래가지고 막 하고 있다가 결국은 작년에 팔았죠. 작년 12월인가 팔았는데 엄청나게 이익 난 게 팔았습니다. 법무부에서 올라가지고 팔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청 보관이 원칙, 위탁 보관이라든가 환가 처분 대가 보관은 뭐 예외적인 경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아예 위험 발생에 염려가 있는 압수물, 이런 것들은 폐기 처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제품으로 부패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 등은 소유권자 등 권한이 있는 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 가능하다. 이게 법조문이니까 법조문 같은 경우에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압수를 했는데 압수할 필요가 없으면 이제 원래 소유자라든가 원래 피압수한테 돌려줘야 돼요. 돌려주는 걸 환부라 그러고, 그다음에 임시로 돌려주는 걸 가환부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환부와 가환부가 관련돼 가지고는 기존에는 우리가 형사정법에 있는 그 133조, 그러니까 형사정법 133조가 법원에서의 어떤 법원에서의 환부와 가환부였어요.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수사 단계에서 그냥 준용을 했는데, 이거는 지금은 법원 단계에서의 환부, 가환부고, 수사 단계에서의 환부와 가환부는 우리가 새로운 입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입법은 218조의 2를 규정을 해가지고 이 수사 단계에서의 환부, 수사 단계에서의 환부, 가환부를 따로 규정해가지고 지금 이제 수사 단계에서는 218조의 2에 의해서 한다. 근데 이제 218조의 2가 입법 기술상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좀 비판이 있는데, 뭐 해석은 그냥 여기 제가 설명한 대로 이종 교수님 책에 있는 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자, 수사 단계에서 환부, 가환부. 환부는 원래 피합자한테 돌려주는 거, 가환부는 임시로 돌려주는 거다. 그러면 환부는 왜 하는 거냐? 환부는 압수를 했는데 압수할 필요가 없어. 그럼 원래 주인에 돌려주는 거예요. 가한부는 우리가 압수물이란 게 그 압수할 물건, 증거로 사용할 물건이나 몰수할 물건을 갖다가 압수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가한부 하는 경우는 증거로 사용하고 몰수할 물건이야. 근데 피합수자가 잠깐 돌려달라면 그때 잠시 돌려줄 수 있는 거, 그걸 가한부라고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 원칙으로는 보다 종국재판 선고 시까지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서 자청 보관하다가, 자, 몰수 선고 없이 종결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해가지고 피압수자 등에게 환부해야 됩니다. 자, 근데 몰수 선고를 하면 어떻게 해요? 몰수 선고하면 몰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몰수 대상물은 우리가 그때 환부가 아니라 가환부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자, 수서법원의 종국재판 전에 이해관계인의 재산권 행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게 어떡하냐? 그때는 이렇게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및 피해자 환부를 통해 가지고 원래 이렇게 환부, 이렇게 환부, 가환부, 피해자 환부를 통해 가지고 재산권 행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이런 제도를 두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수사 단계의 환부와 가환부를 보면은 218조의 2가 신설된 건데, 자, 검사는 사본을 확보하는 경우, 사본을 확보하는 경우 등 이 사본을 합수하는 경우 등 이런 예시일 뿐이고, 여기 뭐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압수를 했는데 압수를 잠깐만요, 이게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자, 이런 것들은 환부한다는 겁니다. 압수할 필요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으면 환부의 대상이 되고, 이제 가로에 있는 건 법조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써놓은 건데, 이건 환부의 대상이 된다. 그다음에 증거에 사용할 물건,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은 가한부 대상이 되는데, 증거에 사용할 물건 및 이것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는 어떻게 한다? 환부 또는 가한부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항의 경우에 관련돼 가지고 검사가 거부하는 경우는 법원에다가 결정을 청구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법원에 환부 가한부 결정을 하면 검사는 신청인에게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한부해야 된다. 그래서 사경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뭐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압수의 효력을 소멸시키고 압수물을 소유자 등에게 종국적으로 반환하는 거예요. 환부는 이렇게 종국적으로 압수의 효력을 소멸시키고 종국적으로 반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유자 등의 청구 시 소유자가 청구하면 필요적 환부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근데 이 필요적 환부의 조건은 압수 계속에 필요가 없는 압수물이에요. 만약에 압수 계속에 필요가 있는 환부물은 어떻게 해요? 만약에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건 증거물뿐만 아니라 몰수할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필요적 환부가 아니라 기껏해야 과환부 정도의 대상이 된다. 응?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건데 이 압수물을 갖다가 압수의 효력을 소멸시키고 환부하더라도 실제법상의 권리에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자, 피압수자한테 압수물을 돌려줬어요. 근데 그 실체 그 피압수자가 실제 권리자냐 소유권자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압수자한테 물건을 돌려줬다 할지라도 그 피압수자가 소유권자가 아니라면 피압수자가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체법상의 권리라는 건 민법상의 소유권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 피압수자가 환부 청구권을 포기했다 할지라도 얘가 환부 청구권을 포기했다 할지라도 이 포기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환부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와 관련된 것들을 두 개 판례가 나오는데 이 96년도 판례 보면은 자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에 의하여 실제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그 때문에 압수물을 환부해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또한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정법상의 환부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어가지고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압수물의 소유권이나 그 환부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로 인하여 위 환부 의무에 대항하는 압수물에 대한 환부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도 아니다. 또 밑에 보는 것처럼 압수물의 환부는 환부를 받은 자에게 환부된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나 기타 실제법상의 권리를 부여하거나 그런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법상의 권리는 소유권 관계를 판단하는 것이지 환부해줬다고 가지고 소유권이 인정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단지 압수를 해제하여 압수 이전 상태를 환원시키는 것뿐이로서 이는 실제법상의 권리와 관계없이 압수 당시 소진에 대해서는 행하는 것이므로 실제법의 민법상 권리 유무나 변동이 압수물의 환부를 받은 자의 절차법상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자, 보면 외국산 작물을 외국산 물품을 관세 작물에 혐의가 있다고 보아 압수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언제 누구에 의하여 관세 포탈된 물건인지 알 수 없어 기소 중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압수물은 관세 작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이를 국고에 기소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압수를 더 이상 계속할 필요도 없다. 자, 그럼 이럴 땐 어떻게 해요? 이럴 때는 환부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케이스가 뭐냐면은 자 A라는 사람이 금괴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 금괴를 어디다 판매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었는데 수사기관이 이 금괴가 밀수품이다 라고 판단해가지고 얘를 이제 그 관세포탈죄로 이제 체포를 한 거예요. 하면서 이제 관련돼 가지고 이 금괴도 압수한 겁니다. 관세법 위반 작물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보니까 A가 자기 물건이 아니다. A는 이 B로부터 그러니까 A는 이 물건을 B로부터 받은 거다. B는 C로부터 받은 거다. 근데 C가 누구인지 몰라. C가 지금 없어요. C가 현재 소재 파악을 못해. 소재 파악을 못하는 상태다. 그러면 이 금괴는 A 게 아니잖아요. A는 B한테 받은 거다. 위탁 판매 받은 거다. B는 C한테 위탁 받은 거다. 그럼 실질적으로 C가 이제 소유권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에서 얘를 갖다가 이제 체포해놓고 금괴에 대해서 압수를 한 겁니다. 자, 금괴에 대해서 이제 수사기관이 이거를 갖다 압수한 상태에서 A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A한테 야, 너 이 금괴 네가 가지고 있다가 압수당했는데 환부해줘야 되는데 환부권을 포기한다. 환부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너를 불구속 수사할게. 라고 해가지고 얘를 체포해놓고 불구속 수사하기 위해서 환부 청구권을 갖다가 포기한다는 각서를 받은 겁니다. 자,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얘가 이 소재가 파악이 안 되니까 검찰에서 무슨 판단을 했냐. 이 사건에 대해서 기소 중지한 거예요.
기소 중지하니까 이 기소 중지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때가 됐잖아요. 여기 보는 것처럼 압수물은 관세 작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왜? C를 찾아가지고 C가 관세법 위반인지 파악해야 되는데 얘가 지금 없으니까 기소 중지한 상태에서 이 금괴가 과연 관세 작물이냐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압수를 더 이상 계속할 필요도 없다. 그럼 이 압수와 관련돼 가지고 금괴에 대한 환불을 누구한테 해야 되냐? 환불을 수사기관이 A한테, 그러니까 A가 나중에 환불 나한테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 금괴도 환불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련돼 가지고 이것은 환불해줘야 된다. A가 환불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금괴를 환불해줘야 되는 국가기관의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관련돼 가지고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이 96년도 판례를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가한부 같은 경우는 아까 본 것처럼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압수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잠정적으로 반환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는 건 뭐냐? 즉 증거물인 거죠. 즉 증거에 사용할 물건, 이것이 우리가 가한부의 대상이다. 그다음에 이제 소유자 등의 청구가 있으면 어떡한다? 필요적으로 가한부한다. 이게 이제 218조의 이 규정이고, 자, 가한부 받은 자는 보관 의무가 있으면 압수의 효력이 유지되는 거기 때문에 가한부 받은 사람은 보관 의무가 있고 수사기관 법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 의무가 있다. 이것이 수사 단계에서의 환부와 가한부 문제고 공판 단계에서의 환부 가한부는 원래 이제 133조에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 사건 종결 전, 이건 이제 법원의 공판 전이죠. 피고 사건의 종결이라는 건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결정으로, 그러니까 법원이 직권으로 환부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압수할 필요가 없다면. 자,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면 반드시 돌려줘야 된다, 직권으로. 근데 증거에 공할 압수물, 즉 증거에 공할 압수물이라는 건 뭐냐? 증거물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몰수물의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한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환부와 필요적 환부와 필요적 가한부를 갖다가 나눠놨죠. 그렇기 때문에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 즉 증거에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가 계속 사용해야 할 물건은 계속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사진 촬영 기타 원형 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한부해야 된다. 필요적 가한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를 보면은 증거물로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압수를 했는데 뭐 몰수 대상이 아니다. 근데 계속 사용이 필요가 있다. 그럴 땐 필요적 가한부하는 거예요. 그러나 증거물로서의 성격이 있지만은 임의적 몰수 대상의 성격이 없다. 그리고 계속 사용이 필요도 없다. 그럼 임의적 가한부하고 임의적 몰수 대상의 성격이 있다. 몰수 성격의 대상이 있을 때는 계속 사용의 필요 여부 불문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OX는 계속 사용의 필요를 불문한다는 겁니다. 불문하고 임의적 환부의 대상이 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 공판 단계에서의 환부와 가한부를 구별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환부, 가한부, 피해자 환부와 관련돼 가지고 뭐 정리를 해놨으니까 지금 정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법원의 압수수색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본 압수수색은 수사기관에서 하는 압수수색입니다. 강제처분인데 수소법원도보다 압수수색을 하고 있죠. 근데 형사법은 대부분 다 수사법원의 압수수색을 이 자세하게 규정하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부분 다 준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같은 것처럼 압수물의 환부 가한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의 압수물의 환부 가한부와 공판 단계에서의 환부 가한부를 따로 규정해 놓고 있다. 자, 여기 보면 관련돼 가지고 수사법원이 공판정에서 압수한다. 영장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러나 공판정 외에서 압수할 때는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에 간다. 그러므로 법원의 압수수색이 대부분 자세하게 규정돼 있지만 대부분 다 수사기관에서 준용해서 쓰고 있다.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고. 자, 우리가 이제 압수수색을 받고 검증이라고 하는 건 뭐냐? 여기 것처럼 감각기관, 오관이죠. 오관에 의해서 사람 물건, 장소의 성질 형상을 인식하는 강제처분이다. 응? 자, 법원의 검증을 앞에 규정하고 있고 수사상의 검증에서 이를 준용하는데 앞에서 얘기했지만 법원의 검증은 뭐요? 법원의 검증은 강제처분이 아니라 증거조사의 일환입니다. 수사기관의 검증만 증거 수집과 보존을 위한 수사로서 얘만 강제처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장이 필요한 거다. 이 법원의 검증은 증거조사의 일환이다. 자, 그럼 검증의 대상은 뭐냐? 제한이 없어요. 여기 뭐 사람, 물건, 장소라는데 물건, 장소, 사람의 신체의 내부까지도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검증과 비교해야 될 게 바로 실황조사세요. 실황조사는 뭐냐? 검증과 실질적으로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상대방의 임의 동의하에 임의수사로서 허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장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실황조사들은 이제 수사기관에서 작성하는 건데 상대방의 동의하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내용이나 실질에서는 검증과 똑같지만 임의수사로서 허용된다. 근데 피의자가 실황조사에 응하지 않는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임의수사인 실황조사는 불가능하고 검증 영장에 의해서 영장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검증에 의해야 된다. 두 개 실황조사서와 비교를 여러분들이 비교해 놓으면 될 것 같고, 자, 검증의 절차는 역시 영장의 청구와 발부 및 집행, 이건 다 뭐다? 압수수색 영장에 준용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검증을 하면은 신체 검사, 사체 해부, 분묘 발굴, 물건의 파괴,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체 해부 또는 분묘의 발굴을 할 때는 뭐 예를 잊지 않도록 유족에게 미리 통지해야 된다. 자, 그다음에 검증을 하면 반드시 검증 조서를 작성해야죠. 우리가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압수수색 조서를 작성하고 압수 목록을 갖다가 작성한 다음에 압수 목록 교부하듯이 이 조서, 대인적 강제 처분이나 대물적 강제 처분을 하면 특히 대물적 강제 처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서를 작성해야 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은 조서를 작성해야 되고 검증 조서에는 검증 목적물의 현상을 명확하게 하여 도화나 사진을 첨부할 수 있어요. 자, 검증 조서 종이 쪼가리를 하면 이상하지만 하여튼 검증 조서에다가 사진을 붙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진의 증거 능력은 나중에 따로따로 파악을 해야 돼요. 이 사진이 단순히 현장을 찍은 사진이냐 아니면 범행을 재현하는 사진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걸 진술로 볼 수도 있고 그냥 진술이 아닌 일반적인 물건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화나 사진을 첨부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해두고 이에 관련된 증거 능력은 이 사진에 대한 증거 능력은 별도로 판단한다. 그러니까 점용조사와 일체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 별도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여기 받은 거. 여기 중요한 거는 이 검증조사의 증거 능력 관련돼 가지고 312조 6항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냐? 원진술자. 여기서 원진술자는 작성자죠. 그렇기 때문에 검사 또는 사경이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될 때 증거를 할 수 있다. 이건 이제 증거 파트와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검증의 대상으로서 우리가 신체 검사를 할 수 있는데 사람의 신체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사가 신체 검사예요. 그러므로 신체는 지문 채취, 문신 촬영, 뭐 상처 부위 확인 등 이런 것들은 검증입니다. 자, 근데 혈액 채취라든가 액선 촬영 등은 뭐요? 전문 지식과 경험을 요하므로 이건 감정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신체 검사도 신체 외표에 대한 것들을 검사하는 건 우리가 검증을 하지만 신체 내부의 어떤 것들을 검증하는 내부의 신체 내부에 대한 것들을 분석하는 것은 감정에 해당한다 보면 될 것 같고 신체 검사를 할 때는 뭐 피검사의 건강과 명예를 해치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체 검사에는 체내 검사도 있어요. 겉에 외피 검사가 아니라 체내 검사인데 신체 내부에 대한 강제 수사 이것을 체내 검사라 하는데 이거는 다른 검증과 달리 인격권 침해 위험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비례 원칙이 적용되고 체내 검사의 대표적인 것이 체내 강제 수색, 그다음에 연화물의 강제 배출, 강제 체열, 강제 체뇨 이런 것들이 문제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제 체열, 강제 체뇨 등이 가장 문제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된 것들을 따로 이제 목차를 빼가지고 설명합니다. 강제 체열, 강제 체뇨인데 강제 체열 같은 경우는 이제 음주운전 혐의자에서 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때 문제되고 강제 체뇨는 마약 사범에서 이제 소변 검사에서 문제된다. 자, 이런 강제 체열과 강제 체뇨 뭐 검증이긴 한데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당연히 임의수사서 허용돼요. 자, 근데 이제 본인의 유연 동의가 없으면 어떡하냐? 이때는 당연히 영장에 의해서 해야겠죠. 자, 본인의 유연 동의가 없으면 어떡한다? 강제체류나 강제체류도 검증 영장에 의해서 하는데 그 경우도 부득이한 경우 최우선으로 엄격한 요건하에 의료인이 상당한 방법을 한 경우에 허용된다. 근데 이것도 당연히 영장주의가 적용되면 영장에 의해야 된다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여기서 영장에 어떤 영장이 필요하냐? 자, 이렇게 허용되는데 당연히 여기에 영장이 필요하다 그랬죠. 당연히 영장이 필요한데 그 영장은 어떤 영장이냐에 대해서 검증 영장이다. 아니면 압수수색 영장이다. 아니면 이거는 감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감정 처분 허가장이다. 라고 하는 견해들이 대립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신체 검사 중에서 강제 체열, 강제 체뇨 관련돼 가지고는 이 감정 처분 허가장 또는 압수수색 영장 두 개로 한다. 그러니까 두 개 다 필요하다는 것이 두 개 다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감정 처분 허가장으로 해도 되고 압수수색 영장으로 해도 된다. 라고 하는 입장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판례는
감정처분 허가장으로 하는 경우도 허용하고 일반적인 압수수색 영장으로 하는 경우도 허용하는데 보통 실무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으로 강제 체결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선호된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 자,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임수하지만 없으면 어떡한다? 없으면 강제 수사로 영장이 필요한데 이때 영장은 감정처분 허가장 또는 일반 압수수색 영장이 된다. 자, 여기 법적 성격 관련돼 가지고 감정처분 허가장 또는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여기 보면은 압수수색 영장을 하면 어떻게 돼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필요한 처분으로 뭐 시건장치 같은 것들을 열 수 있다 그랬는데, 자, 압수수색 영장에 필요한 집행에 필요한 처분. 자, 집행에 필요한 처분으로 의료인이 행하는 겁니다. 혈액 채취를. 1단계 혈액 채취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의료인을 통해서 혈액 채취를 해요. 그럼 채취한 혈액에 대해서 그 채취한 혈액을 취득하거나 보관하는 것, 취득하는 건 그때 이제 압수영장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액을 채취하는 건 뭐냐, 압수영장에 갈 때 혈액을 채취하는 건 압수수색을 위한 필요한 처분으로 의료인이 하고, 의료인이 혈액을 채취하면 그거를 압수영장에서 압수하는 겁니다. 자, 그럼 압수한 물건을 갖다가 저기 분석하는 거, 이거는 뭐냐, 압수한 물건에 대한 감정을 하는 거죠. 검증이 아니라 감정을 한다. 그러면 임의수사로 영장 없이 전문가가 행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인 압수수색 영장을 하는 것이 수사 실무의 입장이고, 이게 만약 감정처분 허가장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요? 자, 그러면 검사의 청구로 감정처분 허가장을 받아 감정 수탁자가 체결을 해요. 체결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취득하고 있으면은 그걸 갖다가 감정 수탁자한테 위촉을 맡깁니다. 감정을 맡기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여기 뭐 영장 같은 경우 받는 게 복잡하다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이 의하지만 우리 판례는 두 개 다 가능하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는 것처럼 유형력 행사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 강제 체결이나 강제 체류를 할 때 일정한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 뭐 일정한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보는 것처럼 압수수색의 방법으로 소변을 채취하는 경우, 대상물인 피의자의 소변을 확보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인근 병원, 응급실 등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거나 저항하는 등 임의 동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항일 때 수사기관으로서는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피의자를 데려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다?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이게 유형력 행사도 가능하다. 만약에 근데 이런 걸 위반했다, 어떤 기본적인 절차를 위반했으면 영장주의 위반으로 위수증으로서 증거 능력이 없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대물적 강제 처분의 영장주의의 예외와 관련된 겁니다. 자, 우리가 대물적 강제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압수수색 검증이라는 게 다 영장을 발부받아서 한다 그랬어요. 자, 당연히 강제 처분은 좀 더 영장주의가 적용되는데 예외적으로 긴급한 필요성이 있거나 범죄 투쟁에 있어서 한목적성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필요성과 한목적성이 있을 때는 사전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영장주의 예외는 원칙적으로 사전 영장주의 예외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할 때 사전 영장을 안 받았다 할지라도 영장주의 예외로서 영장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사후 영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사전 영장주의 예외를 인정하는데 영장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요. 필요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그렸는데, 자, 우리가 영장주의 예외로 첫 번째 필요한 게 체포 구속 목적으로 어떤 사람을 체포라든가 체포영장이라든가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아니면 구속영장에 의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체포나 구속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집에 숨어 있는 것 같다. 그럼 그 집에 대해서 피의자를 수색하기 위해서 영장 없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검증. 체포를 한다. 통상 체포, 긴급 체포, 현행범 체포할 때 그 체포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대인적 강제 처분, 인권 침해가 큰 대인적 강제 처분에 대해서 뭐 대물적 강제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수 처분서들도 있고, 뭐 긴급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검증이 216조 1항 2부에 규정돼 있고, 여기 보면 체포 현장뿐만 아니라 구속 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검증도 가능해요. 그다음에 범죄 장소. 이거는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현장이 아닌 범죄가 이루어졌던 장소. 그러니까 이 체포 현장이라든가 구속 현장에는 지금 피체포자나 구속자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도망가고 범죄 장소만 남아있고 피의자나 피고인이 도망가고 없어. 그럴 때는 범죄 장소에서도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긴급 압수수색 검증은
우리 긴급 체포 후에 24시간 내에는 뭐 소유 소지 보관하는 물건에 대해서 영장 없이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유류물이나 이무 제출물에 대해서 압수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자 이것이 우리가 영장주의의 예외가 적용되는 6가지 경우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지금 깜빡이는 거 있죠. 이 216조의 내용들. 그러니까 정확히 깜빡이는 거는 216조에 관련된 조문인데 얘네들에 대해서는 요급처분의 특칙이 적용돼요. 그러니까 220조에 요급처분의 특칙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압수수색 시에 주거자 등의 참여라든가 야간 집행에 제한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미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요급처분의 특징이라는 건 주거자 등의 참여, 야간 집행에 제한이 미적용된다는 거는 자 요급처분의 특징은 참여권, 참여자 없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야간 집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216조 같은 경우는 뭐 주거 등의 참여 필요 없고 그다음에 야간 집행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므로 217조라든가 218조 관련돼 특히 217조 관련돼 가지고 요급 처분의 특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긴급 체포 후에 긴급 압수수색할 때는 반드시 참여권자를 참여시켜야 되고 야간 집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교환하고 다른 게 제가 이제 하나 더 추가했는데 체포 구속 목적의 피의자 수색 216조 1호. 자, 그다음에 여기 구속 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검증. 그다음에 유류물 임의 제출. 요 세 개 관련돼 가지고 그럼 어떡한다? 요 세 개에 대해서는 사후 영장도 필요 없어요. 아까 우리가 사전 영장주의 예외이기 때문에 나머지들 요 세 개가 아닌 체포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이라든가 범죄 장소에서의 압수수색 검증이라든가 긴급 압수수색 검증 얘네들은 뭐다?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사후 영장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얘네들 얘네들 얘네들은 뭐다? 얘네는 사후 영장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마 여러분 교재에는 요게 없을 겁니다. 구속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 화살표가 빠져 있는데 요거 화살표를 넣고 요 세 가지는 사후 영장도 필요 없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좀 이해해두고 이걸 이주홍 교수님은 이렇게 도표로 그려놨습니다. 영장주의 예외로서 뭐 각각의 사연을 보고 피고인의 구속 현장에서는 사후 영장도 필요 없다. 아주 이렇게 도표를 정리해놨으니까 도표를 정리한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장주의 예외가 6가지로 적용되는구나 라고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첫 번째 체포 구속 목적의 피의자 아니면 피고인 수색이 있는데 자 이것은 기본적으로 보면은 검사 사경이 피의자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 그러니까 체포, 긴급 체포, 현행범인 체포 또는 구속 자 이렇게 체포, 긴급 체포, 현행범 구속을 하는데 영장에 의한 피의자 피고인 구속의 경우 그 발견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라든가 타인이 간수하는 가혹 등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을 수색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돼 가지고 타인의 주거, 간수하는 가혹이라고 하는 거는 주거의 자유가 인정되는 거죠. 주거권이 보장되는 장소인데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면서 영장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왜? 이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 구속 같은 경우는 이미 이 구속에 대인적 강제 처분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집행하기 위해서 일정한 사람들의 피의자, 피고인 수색을 하기 위해서 일정한 사람들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그 주거에 당연히 피의자 등이 숨어있을 개연성이 인정되죠. 자, 이것 관련돼 가지고 필요한 거는 통상체포든 긴급체포든 현행범 체포든 구속은 다 그 개연성이 있어야 되는 건 다 똑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로서 과거에 이게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어요. 왜냐면은 야, 이렇게 체포나 구속할 때 타인의 집에 영장 없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다? 야, 그런 경우는 이 통상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 같은 경우는 여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긴급성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 구속 같은 경우도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긴급한 필요한 경우가 필요해야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경우까지 마음대로 들어가게 하는 거는 헌법에 불합치한다. 주거권의 침해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다라고 판단해가지고 자 여기 뭐처럼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는 그 사람들이 피체포자가 그 안에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당연히 긴급하죠. 긴급체포나 현행범 체포는 법원의 영장을 받아올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긴급성을 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통상체포는 법원의 영장을 받아와서 체포영장을. 근데 피의자가 저 안에 있어. 근데 그 법원의 영장에 의해서 체포영장에서 저 주거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냐. 그게 아니라 긴급한 때만 들어가고 긴급하지 않을 때는 체포영장 이외에 주거에 들어갈 수 있는 주거수색영장을 가져와라. 그다음에 여기서 체포영장 같은 경우는 이 긴급성을 필요로 하고 역시 구속 같은 경우도 구속영장 이외에 또 수색영장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거 받아올
받아올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성이 있을 때만 이 체포 구속 목적의 피의자 피고인 수색이 가능하다. 그렇게 이제 법이 개정됐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에서 왜 그러냐면 옛날에 보면 이렇게 이 헌법재판소 불합치 결정을 한 게, 자, 해당 장소에 범죄 혐의 등을 입증할 자료나 피의자가 존재할 개연성이 있고 사전에 영장을 발부하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허용한 것이 이 216조 1항 1호의 규정이다. 자, 그러므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타인의 주거 등에 소재할 긴급한 개연성이 소명되고 그 장소를 수색하기에 앞서 별도로 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이 조항이 적용돼야 된다. 그러므로 긴급한 사정이 없는 경우, 있는 경우 없는 경우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허용하고 있는 예, 형사소송법 216조 1항의 규정은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통상체포라든가 영장을 받은 통상체포라든가 구속 같은 경우는 그 사람에 대해서 수색영장을 받아올 수 없는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만 허용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 관련돼 가지고 이 작년 대법원 판례인데 이게 뭐냐면은 자, 이 여기 보면처럼 구법조항이라는 게 뭐냐? 216조에서 개정되기 전의 조항이에요. 자, 그 개정되기 옛날 조항에서는 해석상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여 피의자를 체포할 긴급할 필요가 없는 경우 부분은 영장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개선 입법 시행 전까지 적용 중지 상태에 있었다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즉, 과거의 법조문 자체가 뭐냐? 과거의 법조문이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해 가지고 체포할 긴급한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허용할 수 있다고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주거에 들어갈 때는 뭐 긴급성 여부 상관없이 그냥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타인의 주거에.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대법원 헌법재판소가 말한 게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는 뭐 들어갈 수 있겠지만 수색하러 들어갈 수 있겠지만 긴급한 필요가 없는 경우 이 경우까지 허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는 헌법에서 말하는 영장주의 위배 등시라 판단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형사법이 어떻게 되느냐? 216조 1항 1호 중 피의자 수색을 피의자 수사를 피의자 수색을 개정하면서 자, 단서에다 이렇게 써요. 200조 2 또는 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이건 200조의 2는 통상체포고 201조는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이죠. 자, 구속하는 경우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 한정한다. 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을 개정을 통해 추가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개정을 했는데 이 개정에 대해서 이 형사법 부칙에다가 소급 적용에 관련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 옛날에 이 사건이 있었을 때 해당 당사자들, 그럼 이 사람들에 대한 압수는 이 수색은 적법한 거냐? 옛날 법조문에 의하면 아니면 헌법재판소에서 유형 결정을 한 것 때문에 유형 결정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개정된 이 형사법 법조문이 소급해서 적용될 수 있겠냐? 관련돼 가지고 대법원이 뭐라 그랬냐? 적어도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헌법 불합치 결정 당시에 구법 조항이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헌법 불합치 결정에 소급표가 미친다고 해야 된다. 부칙에서 소급한다고 안 보고 있다라 할지라도 이 개정된 조문에 대해서 자, 이 개정된 법조문에 대해서 소급표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이거는 당연히 소급해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법에 소급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이건 헌법 불합치 결정의 해석상 당연히 소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작년 대법원 판례 요거 하나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러면 타인의 주거에 구속 이 뭐야? 이건 좀 이따 그거 설명할 때 설명할게요. 지금 질문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안 나가서 제가 좀 이따 설명하도록 할 겁니다. 자, 체포 구속 목적의 피의자, 피고인 수사에 관련돼 가지고 주체와 범위 그러면 이건 수사 기관에 대해서만 자, 타인의 집에 영장 없이 수사하러 들어갈 수 있다. 이건 수사 기관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정도면 일반 사인은 불가해요. 자, 그리고 이건 뭐다? 체포 구속 전에만 가능한 겁니다. 뭐 체포나 구속한 다음에 수색을 한다. 체포 구속된 사람이 있던 장소를 수색한다. 이거는 위법 수사예요. 자,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게 피의자 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적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타인의 주거에 진입하니까 그때 같이 진입했다. 이건 체포 구속 자체로 허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수색은 아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색의 결과 체포 구속의 성공 여부를 불문하고 수색과 체포 구속 간의 시간적 접촉성도 불문한다. 근데 수색 장소가 중요한 게 수색 장소는 피의자 피고인의 주거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느 제3자의 주거도 가능하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요급 처분의 특징이 적용된다. 요급 처분의 특징이 적용된다는 거고요. 요급 처분이 가능한다는 의미로 아까 말한 것처럼 참여권자, 주거자의 참여도 필요 없고 야간 집행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사후 수색영장. 이건 수색하러 들어가기 때문에 수색영장이 필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216조 1항 1호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될 것 같고 자 216조 1항 2호는 뭐냐? 체포 구속 현장 중에서 이제 체포 현장이에요. 주로 이제 여기 것처럼 검사 또는 사경은 피의자 체포, 구속의 경우 필요시 영장 없이 현장에서 대물적 강제 처분이 가능하다. 216조 1항 2호인데 자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이 체포 구속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이유가 뭐냐 관련돼 가지고 긴급행위설과 부수처분설이 대립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합리성설도 있는데 이주원 교수님 책에는 합리성설을 아예 빼버렸는데 이주원 교수님은 긴급행위설이 타당하다고 봐요. 뭐 저도 긴급행위설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걸 왜 체포 구속하는 경우에 압수수색을 허용하고 있느냐. 이거는 피체포자의 저항을 제압하고 도주 방지 및 증거인멸 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인적 강제 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 대인 피처분자가 저항하거나 아니면 도주할 수 있는 우려를 갖다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긴급 처분으로서 긴급 행위로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긴급 행위설이고 이 부수 처분설은 주로 이제 검사 출신들이 주장하는 건데 아니 가장 중요한 신체의 자유 즉 대인적 강제 처분이 허용됐으니까 그거보다 약한 대물적 강제 처분은 당연히 가능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부수 처분설에 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합리성설은 체포 현장은 증거 존재의 개연성이 높으므로 합리적 범위에서 가능하다고 보는데 뭐 긴급행위설이 좀 다수의 입장이 타당하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는 것처럼 체포 현장 이건 체포하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체포는 적법한 체포 구속이 되겠죠. 자 그럼 이 체포하는 현장과 관련돼 가지고 시간적 장소적 접촉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체포에 수반되는 압수 지금 이 체포는 뭐요? 체포는 대인적 강제 처분인데 이거는 영장에 의하든 영장이 없는 것은 허용되는 상태에서 여기에 수반되는 압수 이게 지금 영장이 없이 하는 거죠. 이 영장 없이 하는 이 압수는 뭐다? 피의자를 체포 구속하는 경우에 시간적 접착성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근접해야 되고 그다음에 장소 체포 또는 구속하는 현장에서 장소적 접착성을 갖춰야지만 우리가 이 적법한 압수가 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체포하는 현장과 시간적으로 가까워야 되고 장소적으로도 그 현장에 된다. 그런 의미로 받으면 되는데 자 여기 보면은 체포하는 현장 관련돼 가지고 체포 행위와 압수 등은 어느 정도의 시간적 간격을 가져야 되냐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체포 접착설, 현장설, 체포 착수설, 체포설 요렇게 견해가 나눠집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요 순서대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핵심은 뭐냐면 체포하는 현장에 체포 행위 압수 등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냐 핵심적인 문제는 체포 현장에 피체포자가 현재 해야 되냐는 문제예요. 자, 여기 체포 접착설은 뭐냐? 시간적, 장소적으로 접착이면 오케이다. 체포의 전후 불문하고 체포의 성용력 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포 접착설은 뭐냐? 체포 접착설은 자, 먼저 압수수색을 하는 거예요. 압색을 했는데 어떤 압색을 하고 나서 이 압색 후에 피체포자가 현장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먼저 하고 피체포자를 체포했다. 그럼 그때도 가능하다 보는 게 체포 접착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체포 접착설은 체포하기 전에도 가능하고 체포한 후에도 가능하다. 체포할 때도 가능하고. 이거 그림을 읽으니까 이상한데. 다시 보면은 그러니까 체포 접착설은 체포가 있다. 체포하면 체포할 당시에
체포할 당시에 압수수색을 해도 되고, 체포 후에 압수수색을 해도 되고, 체포 전에. 자, 이때도 압수수색 가능하다. 자, 이때도 압수수색 가능하다. 이 당일 체포 중에도 압수수색 가능하다. 이게 체포 접수사설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적 선후 관계는 중요하지 않고 장소적 선후 관계 중요하지 않다. 즉, 체포만 이루어진다면은 체포 시도만 있으면 그 체포 시도 전에 해도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제 강의 교환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긴급 체포하러 그 사람이 호텔방에 들어갔어요. 자, 근데 긴급 체포하러 호텔방에 들어갔는데 호텔방에 피체포자가 없어. 그러니까 먼저 압수수색을 하고 나서 피체포자가 나중에 현장에 들어올 때 그때 체포를 한 겁니다. 그럼 체포 전에 한 압수수색이 적법하냐 관련돼 가지고 이 체포 접촉사를 하면 적법하다 보는 거죠. 왜? 체포하고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만 했으면 되지 선후 관계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근데 현장설은 뭐냐? 최소한 압색은 뭐다? 이 체포를 하기 위해서 체포 현장, 압색하는 전쟁에 최소한 이 체포 요 당시에 하는 현장에 최소한 피체포자가 현장에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압수 시에 피의자 등이 현장에 있으면 되는데 현장에 있으면 되고 아직 뭐다? 아직 체포를 시작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체포 시작 안 해도 가능하다. 즉 체포하려고 하는 피의자가 현장에 있으면 그 현장에서 압수수색 먼저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압색이 바로 가능한 게 아니라 이 앞부분에 이 직접적인 앞부분에도 가능하다. 현장에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고 체포 착수설은 뭐냐? 현장에서 체포를 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체포한 다음에 그러니까 관련돼 가지고 체포하면 체포에 착수했을 때만 지금 이때만 여기 압색이 가능하다. 어? 이 체포 바로 전에 현장에 피체포가 있더라도 이 앞에 거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체포설은 뭐냐? 체포에 성공해야 된다는 거,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체포한 이후에만 가능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체포가 성공한 다음에 어? 체포한 다음에 이때 압색만 가능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이 체포설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은 시간적 접촉성을 인정하는 범위가 가장 좁은 게 체포설이고 가장 넓은 게 체포 접촉설이에요. 자, 근데 제가 판례를 체포 착수설이라고도 봤고 체포설이라도 봤는데 판례를 해석하는데 이종 교수님 같은 경우는 우리 판례가 체포를 성공한 경우에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체포된 체포설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근데 또 다른 견해들은 똑같은 판례를 놓고 그거는 체포에 착수하기만 하면 되지 체포가 꼭 성공이 이루어야 되냐를 판단하는 건 아니다라고 봐가지고 체포에 착수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근데 하나의 판례를 놓고 그 체포 착수설 또는 체포설이다라고 판단하는데 법조문의 해석상 보면은 법문 자체는 체포 구속하는 경우라기 때문에 한다는 건 체포가 끝났다는 의미죠. 체포한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 후에 압수수색한다고 하는 체포설이 인권보장 차원에서 타당한데 관련돼 가지고 학설들은 뭐 여러 가지가 견해 대립되는데 학설 중에서 이렇게 체포 착수설로 판례 입장이다 보는 견해도 있고 체포설로 보는 견해도 있다. 요건 여러분들이 거기 이제 사례집에도 나오는데 사례집에 보면은 피체포자가 현장에 없어도 된다는 체포 접착설, 현장에 있어야 된다는 현장설, 현장에 있는 피체포자에 대해서 체포를 시작해야 되지만 시작한 이후에만 가능하다는 체포 착수설. 그다음에 체포를 완료한 이후에만 압색이 가능하다는 체포설. 요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놓으면 돼요. 그 순서를 정리하면 되는 거고 옛날 그 이호준 교수님 책 그 강의 뭐 교재 같은 데 보면은 뭐 판례가 없다 그랬는데 판례가 생겼죠. 판례가 생긴 판례 입장은 뭐 체포 착수설이나 체포설을 본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는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체포하는 현장에서 당해 체포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증거, 당연히 이 압수수색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련성을 요구한다. 별건 증거를 발견하면 어떡하냐? 만약에 얘를 마약 혐의로 체포하러 갔는데 체포 현장에서 얘를 체포해놓고 체포자의 신체를 뒤져가지고 마약을 찾아냈다. 그럼 관련된 증거로 압수수색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관련돼 가지고 별건 증거 발견 시 어떠냐? 마약 수사를 위해서 갔는데
얘가 주머니에서 뭐 아동 청소년 포로물을 가지고 있었다. 그럴 때는 어떡하냐? 별도의 영장에 가거나 아니면 걔한테 잘 얘기해가지고 임의 제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별건 증거를 발견 시에는 당연히 별도 영장에 의한 원칙이지만은 그 현장에서는 임의 제출 받는 방식도 사용한다. 아까 봤지만은 요급 처분의 특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주거 등의 참여 없이 야간 집행도 가능하다. 이것이 체포 구속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 중에서 체포하는 현장 216조 1항 2호에 의한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수색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당연히 근데 이제 이것들은 아까 사후영장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체포 현장에서 압수한 물건에서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면 지체 없이 압수영장 청구하고 이 경우 체포한 때로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돼요. 청구해서 발부 못 받았다? 그럼 당연히 반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보면 되고 판례도 보면은 피고인을 현행 범위로 체포하면서 체포 현장에서 영장 없이 대마를 압수하고 사후 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때 그때는 압수한 대마나 그에 대한 압수조서 기재는 영장주의 위반하여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같은 건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사후 영장이 필요한데 사후 영장이 필요 없는 거 아까 봤던 것처럼 피의자나 체포 구성 목적의 피의자 수색 그다음에 구속 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검증, 그다음에 이미 제출물에 대한 압수. 요거는 사후 영장이 필요 없지만 나머진 다 사후 영장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게 여기 보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는 216조 1항 1호, 216조 1항 2호예요. 자, 근데 여기 보는 것처럼 피고인 구속 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검증, 이거는 216조 2항입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검사 또는 사경이 피고인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때는 그 집행 현장에서 영장 없이 대물적 강제 처분이 가능해요. 자, 근데 이게 피고인을 구속한다는 거는 결국 법원에서의 집행 절차잖아요. 자, 근데 법원에서 집행 절차인데 이거를 갖다가 수사기관이 하면 어떻게 해요? 수사기관의 수사처분으로 보는 겁니다. 자, 수사기관의 처분으로 보는 것으로 공소 제기 후에 수사에 해당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를 공소 제기 후에 수사 관련된 수사의 결과를 어떻게 해요? 법원에 보고하거나 압수물을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별도의 사후 영장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구속 현장에서의 이 집행은 법원의 집행이지만 집행을 수사기관 할 땐 수사처분으로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공소 제기 후에 수사에 해당하고 이럴 때는 아예 영장도 필요 없다. 관련돼 가지고 이미 법원에서 이제 구속영장을 집행한 걸 보기 때문에 사후 영장도 필요 없다. 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체포하는 현장이나 구속하는 현장에서 압수수색이 있는데 이거 이외에 범죄 장소에서 압수수색 검증인데 이거는 뭐냐? 이거는 약간 보안 규정이에요. 보안 규정은 뭐냐? 체포를 하려고 했는데 놓쳤어. 자, 아니면 구속을 하려고 했는데 놓쳤어요. 체포 현장이나 구속 현장이 이미 아니야. 그러면 그 현장에 있는 증거물 등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없냐? 그것에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216조 3항이라는 겁니다. 자, 검사 또는 사경은 범행 직후에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위하여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대. 그때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 가능하고 이건 압수수색 검증하지만 나중에 사후영장이 필요하다. 자, 현행범 체포는 어떻게 해요? 체포 현장에서 영장 없는 압수수색이 가능해요. 216조 1항 2호 때문에. 자, 근데 현행범 체포에 실패한 상황에서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어떡하냐? 현행범 체포하려는데 체포를 못하고 도망가 버렸어, 얘가. 근데 거기에 현행범이 틀리고 간 범죄 증거물들, 뭐 칼이라든가 이런 증거물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을 압수할 수 있는데 그것들에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규정이 바로 이 규정이라는 겁니다. 즉, 범죄 현장에 출동한 수사관이 체포에 착수하기 전 증거 수집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아니면 범인이 도망친 장소에서 방기된 증거물, 그다음에 피의자를 체포하지 않고 증거 수집하는 경우, 범죄 현장이라면 이런 경우를 가능하게끔 만들어 놓은 규정이 바로 216조 3항이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범죄 장소란 게 어디냐? 여기 본 것처럼 범행 중 범행 직후에 범죄 장소에 한정해요. 당연히 범죄 장소의 압수수색 검증 긴급성이 필요하겠죠. 법원에 영장을 받아올 시간이 있으면 영장 받아야 되고 영장 받아올 시간이 없는 긴급성이 필요하고 준 범죄 장소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예외적 사례 내용처럼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이제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음주 측정이 불가능하고 혈액 채취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혈액 채취에 대한 감정 처분 허가장이라든가
사전 압수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도 없다. 자, 아까 봤지만은 어, 강제 체결할 때는 감정처분 허가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의뢰한다 했죠. 이런 발부받을 시간이 없다면 어떻게 해요? 이런 경우 피의자의 신체 내지 의복류의 주치로 인한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준현행 범인의 요건이 갖춰져 있고 사회 통념상 범행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 내라면 피의자의 생명 신체를 구조하기 위하여 사고 현장으로부터 곧바로 후송된 병원 응급실 등의 장소, 이 병원 응급실 등의 장소도 뭐다? 이거를 준범죄 장소로 봐가지고 범죄 장소에 준하는 게 봐가지고 여기서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도 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범행 중 범행 직후에 범죄 장소에 한정되는 것뿐만 아니라 준범죄 장소로 예외적으로 본 경우도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되면 될 것 같고 당연히 관련성 요건이 필요하고 요급 처분의 특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참여자 주거권자 참여 없이 야간 집행도 가능하다. 그다음에 사후에 그렇게 받은 경우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돼요. 자, 이것이 이제 범죄 장소에서의 압수수색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긴급 체포의 압수수색 검증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봤던 건 216조의 규정이에요. 근데 217조에 있는 이 긴급 체포의 압수수색 검증은 기본적으로 요급 처분의 특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권자의 참여를 주거주의 참여를 보장해야 되고 참여시켜야 되고 야간 집행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자, 217조에 뭐라 했냐? 검사 또는 사경은 긴급 체포된 자. 자, 이 긴급 체포된 영장 없이 사람을 긴급 체포했어요. 긴급 체포된 자가 중요한 건 소유, 소지, 보관하는 물건에 대해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하나의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긴급 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보관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 물건은 뭐다? 긴급 체포한 다음에는 긴급 체포된 자가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보관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보관하거나 소지하고 있는 것도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긴급 체포된 자가 소유하는 물건을 긴급 체포된 자가 자기 집에 보관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 집에 보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다 가능하다. 자, 취지를 보면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긴급 체포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체포되었다는 사실이 공범이나 관련자들에게 알려짐으로써 관련자들의 증거를 파괴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고 범죄 사실과 관련된 증거물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다음에 여기 것처럼 이 규정에 따른 압수수색 또는 검증은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수색 또는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법 216조 1항 2호와 달리 체포 현장이 아닌 장소에서도 긴급 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보관하는 물건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체포 현장이 아닌 장소에서도 가능하도록 보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긴급 체포할 때 이 긴급 체포하면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어요. 근데 긴급 체포 후에 예를 조사 보니까 야, 너 범죄에서 얻은 물건이나 범죄로 사용한 물건 어디 있어? 그랬더니 저 친구 집에 맡겨놨는데 그러면 그 친구 집에 대해서도 24시간 내에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되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압수수색 관련된 24시간 이내라는 거. 24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급 처분의 특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간 집행이 제한된다는 겁니다. 이게 원래 입법을 할 때는 12시간 내로 하자. 급한데 24, 재판 때부터 24시간, 12시간 내는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봤는데, 그러면은 야간 집행도 가능하다는 거냐. 그러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24시간 이내를 하면서 요급 처분의 특칙은 여기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봤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면서, 자, 적법한 긴급 체포, 당연히 체포 자체가 적법해야 돼. 긴급 체포 자체가 적법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대상이 뭐냐. 긴급 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보관하는 물건이야. 그렇기 때문에 타인 물건인데 피의자가 소지했다. 이거 자기 집이죠. 피체포된 자가 가지고 있는 거. 피의자가 소지하는 물건 당연하고 타인이 피의자의 소유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도 다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피체포자와 관련돼 가지고는 24시간 이내에 누구든지 어디든지 압수수색 검증 가능하다는 거예요. 관련성만 있으면.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을 때 긴급성과 필요성을 요구하는데 당의 압수는 긴급 체포에 수반되는 게 아닙니다. 자, 이 긴급 체포에 수반되는 압수는 뭐요? 아까 봤던 것처럼 체포 현장에서 압수죠. 긴급 체포에 수반되는 게 아니라는 의미는 긴급 체포에 수반되는 건 216조 1항 2호에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긴급 체포 자체의 긴급성 말고 긴급 체포 후에
어떤 압수물이라든가 증거물을 압수해야 될 별도의 긴급성이 있어야 된다. 그럼 시간적 한계도 긴급 체포 24시간 이내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당연히 관련성 요건 필요하고 요급 처분을 불인정해요. 자, 그렇다면 아까 봤듯이보다 주거주 등의 참여가 필요하고 야간 집행의 제한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주거 등의 참여 없이 아니면 야간 집행을 한 경우는 이건 긴급 체포 후에 하는 긴급 압수수색으로는 불법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후영장, 당연히 압수의 계속의 필요성이 있으면은 지체 없이 영장 청구해서 48시간 이내 봐야 돼요. 자,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뭐 학원 강사들이 이상한 얘기 해가지고 학생들이 자꾸 물어보는데 이걸 이종 교수님도 뭐 정확히 판단을 해가지고 책에다 설명해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판례가 있어요. 2017도 10309 판례가 있는데 이 판례는 뭐냐? 이 판례는 긴급 체포 후에 긴급 압수수색을 했는데 야간에 집행을 했어요. 야간에 집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적법하다고 본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긴급 체포 후에 하는 긴급 압수수색에서는 이 야간 집행이 가능하다. 뭐 이 따위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걸 갖다가 이준 교수님이 요 야간 압수수색과 위법수직 증거 배제 여부와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판결에 관련돼 가지고는 자, 피의자의 주거에서 야간 압수수색이 가능하냐? 피의자를 긴급 체포했어요. 이 피의자가 긴급 체포된 거고 얘는 현재 긴급 체포된 겁니다. 이 긴급 체포된 피의자의 주거에서 야간에 압수하는 것이 가능하냐? 관련돼 가지고 이 125조에서 야간 집행의 제한 대상은 타인의 주거에 대해서 야간 집행할 수 없다. 그런 데 관련돼 가지고 이 타인의 주거에 타인의 피의자의 주거가 포함되는지 문제되는데 타인의 주거에는 당연히 피의자의 주거도 포함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피의자의 주거에 대해서 야간 집행한다? 그것도 당연히 위법하다는 것이 당연한 해석입니다. 여기서 이 타인은 국가기관을,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하는 주체 말고 다른 타인이기 때문에 그때는 뭐다? 긴급 체포된 피의자도 당연히 타인에 포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 체포된 피의자의 주거에서 야간에 집행하는 거 당연히 위법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야간 압수수색 했으면은 217조에 따라 가지고 야간 압수수색을 했다. 그럼 그 217조에 따른 야간 압수수색은 당연히 위법하다고 봅니다. 위법해요. 맞아요. 근데 그 야간 압수수색한 것이 217조에 의해서 야간 압수수색한 그 수색이 위법하다 그래가지고 그로부터 얻은 증거들이 당연히 위수증이 됐냐? 그거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거는 위수증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보는 것처럼 증거 능력 관련돼 가지고 사후 추인 여부인데 야간 압수수색은 위법해요. 그러니까 여기 야간 압수수색은 217조에 의한 야간 압수수색입니다. 요급 처분권의 특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야간 압수수색은 당연히 위법합니다. 그럼 위법한 압수수색은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더라도 여전히 위법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판례는 선의 예외를 명시하고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건 나중에 변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야간 압수수색이 위법하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원칙적으로 배제해야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있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내가 잠깐 설명했었지만은 적법 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고 얘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형사 사법 정의에 반하는 경우라고 하는 그 예외적 경우 두 가지가 있죠. 그 두 가지에 해당하면 비록 위법하게 한 압수수색이지만 그 위법한 압수수색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을 허용한다는 겁니다. 즉 예외적 허용 단계 두 가지 관련돼 가지고 적법 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는 거. 그다음에 사법 정의에 반한다고 할 때, 그 압수수색하는 증거물의 증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사법 정의에 반한다 그랬을 때, 자 그런 두 가지의 예외 사유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두 가지 예외가 있으면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 그랬잖아요. 바로 요 압수수색에 관련된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압수수색을 하긴 했는데 압수수색을 뭐 밤 11시 넘어서 한 게 아니라 8시 24분에 했어요. 저녁 8시 24분에 했고 그다음에 법원에서 사후에 영장이 발부됐다는 그렇게 압수수색한 거에 대해서 법원에서 또 사후에 영장이 발부됐다는 겁니다. 왜냐면 아까 봤지만 217조에 의해서 긴급 압수수색한 거는 압수수색에 계속 필요성이 있으면 사후에 영장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후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야간 집행의 제한은 절대적 금지가 아니라 상대적 제한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2017도 1030고 판결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에요. 근데 이제 일부 학원에서 보면은 야간에 압수수색하는 거 무조건 한다는데 허용되지 않아요. 당연히 위법한 겁니다. 위법하지만은 그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얻은 증거물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느냐 문제는 여기 보는 것처럼 어, 위수중에 대해서 원칙적 배제이냐 아니면 예외적 허용이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 고유권인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건 그건 위법이라고 봤잖아요. 그러나 그로부터 얻은 증거들은 예외적 허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있다고 본 거죠. 뭐 그런 것도 똑같고 법원에 관련돼 가지고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데 법관의 날인이 없는 거, 도장이 없는 것도 위법이다. 근데 그 위법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압수수색한 물건들과 2차적 증거, 그거는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있다 본 겁니다. 그런 구조로 여러분들이 2017도 1030고 판결을 보면은 뭐 충분히 이해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야간 압수수색이 허용된다. 그런 얘기들은 틀린 얘기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봐두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유류물 또는 임의 제출물의 압수인데 임의 제출물의 압수가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죠. 자, 여기 보는 것처럼 검사 또는 사경은 피의자, 기타인이 유리한 물건, 지금 분실한 물건이라는 거죠. 응? 뭐 점유를 떠난 물건이나 소유 소지자,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영장주의 예외로서 사후 영장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동의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사후영장도 필요 없다. 이제 근데 일반 한 번 영치되면은 소유자 등이 임의로 가져가겠다 할지라도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이건 압수물이 됐기 때문에 그때는 영치물도 환부나 가환부의 대상이 된다. 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고 여기서 그러면은 뭐 유리물이 뭐냐, 임의제출이 뭐냐 그랬을 때 유리물은 잃어버리고 놓아둔 물건이에요. 자, 잊어버리고 놓아둔 물건이기 때문에 뭐 두고 간 물건 이런 것들을 다 토탈해가지고 유류물이라고 그러고 이무제출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뭐냐 이무제출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등이 자기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이에요. 자, 그럼 여기 이제 임의로 제출한 물건 관련돼 가지고 제출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 거냐? 소유자는 당연히 자기가 임의 제출할 수 있어요. 물건을 소지하는 사람, 타인의 물건을 자기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게 소지자죠. 보관자는 타인의 물건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 물건 소유자는 여러분들 이해하겠죠? 민법상 소유권자. 소지자는 자기를 위해서 타인의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보관자는 타인을 위해서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제출 권한자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피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냐? 요 판례는 여러분이 잘 봐야 되는 게 피해자가 만약에 물건의 소지자거나 보관자이다. 그럴 때는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 판례가 이제 피해자가 안 된다는 거는 자 현장에다가 범인이 두고 간 물건이 있어. 두고 간 물건이 있는데 누구의 소유나 소지도 범인이 두고 간 범인 소유의 물건을 범인자 현장에 두고 갔는데 어떤 소지자도 없고 보관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그 물건에 대해서 피해자에 대해서 임의제출 하겠냐고 피의자가 주소서 임의제출한 거. 그럴 때 그거는 임의제출 권한자가 아니다라고 본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관련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피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피해자가 만약에 그 어떤 물건에 대한 소지자거나 보관자일 경우 그럴 때는 기본적으로 제출 가능하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는 것처럼 임의 제출하는 사람이 적법한 권리자일 필요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도 범인이 자신이 절취한 물건을 임의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물건 소지자, 보관자가 여기 소지자는 자기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 보관자는 타인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런 보관자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가지고 임의 제출해야 하는 경우, 그 경우도 증거 사용에 의해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특단의 사정이 없다. 여기서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특단의 사정이 없다는 건 누구의 인격적 법익이에요? 이 소유자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특단의 사정이 없다면 소지자가 어, 보관자 등이 임의 제출하는 것도 적법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소유자뿐만 아니라 소지자 보관자도 제출 가능하다. 단지 소지자 보관자가 할 때는 소유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는
침해한다는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고 예를 드는 건 이거죠. 재소자의 비망록. 재소자의 비망록은 공무원. 이 공무원이 누구요? 교정 공무원이 제출 권한이 있습니다. 재소자가 여러분들 제가 잠깐 이제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비망록은 뭐요? 안일비자에다가 잊을망자죠. 뭘 잊지 않게 해서 적어놓은 거야 그냥 내가 수첩에다가 뭘 기록을 적어놨다. 내가 A랑 공무원한테 얼마 줬네. B랑 공무원한테 얼마 줬네. 자기가 뇌물 준 거 잊지 않게 적어놓으면 그런 거를 비망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법률적 용어는 아닌데 뭐 비망록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를 말한다 보면 될 것 같고 관련대로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좀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 진료 목적의 혈액. 이거는 진료 목적으로 혈액을 채취했다. 그럼 간호사가 가지고 있는데, 간호사한테 제출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잠시만 제가 전화 좀 받겠습니다.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여보세요? 아, 카드사에서 갑자기 급하게 전화 와서 좀 보니까, 내 분실된 카드로 누가 카드 승인을 했다고 지금 그래가지고 급하게 계속 전화 왔는데, 뭐 분실된 카드니까 거절돼가지고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진료 목적의 혈액은 간호사한테 있다. 근데 통관 검사 물품은 세관 공무원에게 제출 권한이 있다. 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련된 내용들을 파악하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 이 제출 권한 관련돼 가지고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면 되는데, 자, 임의성 관련돼 가지고 제출이 오로지 제출자의 자발적 의사에 기해돼요. 그러므로 임의성에 대해서 약간이라도 의심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임의 제출물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죠. 그렇다면 여기 보는 것처럼 위법한 압수물에 반환 직후에 임의 제출하는 경우. 즉, 이미 압수를 했는데 그 압수가 위법해. 그 위법한 압수가 있은 후에 자기들이 수사기관에 보니까 위법한 것 같으니까 돌려주고 나서 야, 네가 임의 제출해. 해가지고 임의 제출을 받은 거. 이거 당연히 위법하다는 겁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위법한 압수물을 일단 반환하고 다시 임의 제출한 경우. 이 경우도 뭐다? 이 일정한 조건 하에 위법하다는 겁니다.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위법한 거고 인과관계가 단절됐다면 위법하지 않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 보는 것처럼 환부 다시 제출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하여 임의 제출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강제적인 압수가 행해질 수 있다. 제출의 임의성은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해야 된다. 임의 제출한 것처럼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한국 까르푸 사건에서 뭐 이렇게 판단한 것 관련된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임의 제출하라고 얘기를 하죠. 수사기관은 보니까 뭐 임의 제출하라고 임의 제출 안 할 거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영장 받아올 건데 영장 받아오면 그때 다 털어갑니다. 그러니까 임의 제출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근데 그렇게 하는 경우에 다 임의성이 의심받기 때문에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본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미자 출범을 안 돼가지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2011년도 작년 21년도 작년 11월 18일 날 13일이나 18일이구나 18일 날 선고된 전원협차 판결 관련된 것들을 요 판례 하나만 여러분들이 좀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제출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문 제출물은 칼일 수도 있고 목록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거일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것 관련돼 가지고 이무 제출물이 휴대폰인 경우 어떡하냐? 휴대폰인 경우, 즉 전자정보인 경우에 그 전자정보의 이미 제출에 대해서 기존까지 있었던 대법원의 기존에 있던 실무하고 다르게 대법원에서 2021년도 11월 18일 날 전원합체 판결을 하면서 이무 제출물이 만약에 전자정보인 경우 그 경우에도 전자정보의 압수수색과 마찬가지의 법리들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본 겁니다. 그렇다면 이 판결을 보면 여기 판결유지 1번에 선별 출력 또는 복제의 원칙, 매체 반출의 예외 이게 106조 사망의 내용을 그 기존 판례들에서 쭉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선별 출력 또는 복제의 원칙, 매체 반출의 예외라고 하는 거 이것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것도 뭐다? 여기 보면 위와 같은 법리, 즉 이런 일반적인
전자증거에 관련된 위와 같은 법리는 정보 저장 매체에 해당하는 임의 제출물의 압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자, 옛날에는 임의 제출물, 여기 보는 것처럼 임의 제출물에 압수와 관련된 규정까지 어떻게 했느냐. 임의 제출물은 저기 뭐 제출한 사람이 임의로 제출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마음대로 다 열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수사 실무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작년 판례부터 만약에 임의 제출물이 전자증거면 전자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특정한 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전자정보가 수록된 정보 저장 매체를 임의 제출받아 그 안에 저장된 정보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그 동기가 된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출력물 등을 임의 제출받아 압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 전자정보 할 때는 거기서 전자정보의 출력물 등을 임의 제출받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선별 압수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다만 현장의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과 탐색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는 예외적으로 매체 자체나 복제본에 임의 제출받아 압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전자정보에 적용되고 있는 선별 압수의 원칙, 매체 반출의 예외는 임의 제출물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다. 그러므로 이제는 임의 제출한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정보를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관 증거와 무관 증거를 나눠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판결 요지는 보면 그러면은 수사기관이 제출자의 의사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혼재된 전자정보 매체를 임의로 제출받은 경우, 그 경우에는 그 정보 저장 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부가 임의 제출되어 압수된 것으로 취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제출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제출하면서 어떤 것들을 제출하실 겁니까? 그래서 어떤 사건과 관련된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게 확인하지 않았다. 그러면 옛날 같은 경우보다 그러니까 전부가 임의 제출했다라 다 볼 수 있었는데 그렇게 확인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하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에도 전부가 임의 제출되어 압수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제출자의 구체적인 제출 범위에 관한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임의 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전자정보의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어떡하냐. 이런 경우에는 압수된 동기가 된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되고, 자,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정보에 하나여 압수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관 정보만, 즉 범죄 사실과 관련되어 있는 유관 정보만 임의 제출물에서 압수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수의 범위는 제출자의 의사에 따라 특정된 대상이 한정되고 이 제출자의 의사를 잘 모르거나 확인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유관 정보만 한정되지 무관 정보까지 무조건 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관련돼 가지고 그러면 범죄 사실과 관련됐다는 의미는 뭐냐? 관련됐다는 의미는 자, 이때 범죄 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는 범죄 혐의 사실 그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으로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것. 자, 이게 범죄 혐의 사실 그 자체만을 요구하는 거. 이게 혐의 사실 기준설이고 이렇게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이 되어 있는 것까지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거 우리가 소속물 기준설이라고 그래요. 자, 관련되어 있는 것은 물론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장소를 증명하기 위한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 등도 다 관련성이 있다고 본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 봤지만 간접 증거나 정황성은 뭐예요? 구체적 개별적 관련성이 인정되어 있죠.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압수수색 영장에 있어서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물건이다. 얘는 직접적으로 인정되고 얘는 뭐다?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는 구체적 관련성이나 개별적 관련성이 있어야 돼요. 이게 소속물 기준서를 확인한 거고 다만 그 관련성은 이미 제출했다는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 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종합하여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범죄 혐의 사실과 단순히 동성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이 아니다. 단순한 동종 유사 범행은 이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는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에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우리 판례는 지금도 소속물 기준서를 취하고 있다는 걸 확인한 겁니다. 자, 근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 뒤에 보면 이제 이번 이게 뭐야? 계속 나오는데 보면 이렇게 카메라의 기능과 정보 저장 매체의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
아까 이제 앞에서 봤던 건데 이 불법 촬영 범죄와 같은 경우에는 뭐다?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그와 관련된 유력한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가 발견된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러한 점에서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는 범죄 혐의 사실과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 스마트폰 불법 촬영 범죄, 그러니까 성범죄 관련돼 가지고 스마트폰으로 불법 촬영한 경우에는 스마트폰 안에 있는 여러 종류의 불법 촬영 사진물들은 다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로서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보는 것처럼 이번의 내용은 뭐냐? 그렇기 때문에 이번의 내용은 스마트폰 이용 불법 촬영죄에서는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일반적으로 스마트폰 촬영 범죄에서는 이렇게 폭넓게 관련성을 인정하는데 중요한 건 이 다음이죠. 요 사건의 케이스에서는 특이한 경우다. 즉, 피의자가 소유 관리하는 정보 저장 매체를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 등 제3자가 이미 제출하는 경우. 자, 여기 피해자 등 제3자가 이미 제출하는 경우고요. 이 피의자가 있는데 피의자가 이미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폭넓게 인정되는데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나 제3자가 이미 제출하는 경우는 어떡하냐. 그 이미 제출 및 그에 따른 수사기관의 압수가 적법하더라도 이미 제출된 동기가 된 범죄 혐의 사실과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더욱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그 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건 안 되고 범죄 혐의 사실과 이 범죄 혐의 사실 잠시만요. 범죄 혐의 사실 자체와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피의자 개인이 소유 관리하는 정보 저장 매체에는 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인격적 법익에 관한 것이 모든 것이 저장되어 있어 제한 없이 압수수색이 허용될 경우 피의자의 인격적 법익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피의자가 직접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뭐 관련성이 폭넓게 인정되겠지만 피의자의 스마트폰을 피해자 등 제3자가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혐의 사실 기준설에 의해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관련성이 엄격하게 해석해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3번 같은 경우 보는 것처럼 그 경우에 피해자가 제출한 경우에는 뭐다?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 관련에 속하는 정보 저장 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누구냐? 실질적 피해 압수자인 피의자. 피의자가 실질적 피해 압수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제출한 사람 피해자나 제3자의 참여권을 보장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피해 압수자인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처럼 이렇게 피의자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전자정보 전부를 무제한 탐색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의자 스스로 이미 제출한 경우 피의자 참여권 등이 보장되는 것과 견주어 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형법 219조, 121조, 129조에 따라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앞선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누구한테 해야 된다? 피의자에게 절차적 권리가 보장돼야 된다는 겁니다. 즉 제3자가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 목록을 작성 교부해야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실질적 피압수자인지 아닌지 판단 기준을 우리가 이제 이 판례를 보고 이제 이상한 판결이 나오니까 대법원에서 여러분들 지난번에 나눠드린 압수와 관련된 관련성 판례 중에 올해 1월 27일 나온 판례 있죠. 여기 보면 실질적 피압수자를 구별하는 기준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정보 주체는 실질적 피압수자가 아니라고 봤듯이 이 판례의 내용이 바로 이것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그럼 얘가 이미 제출자가 수사기관에 클라우드 등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 비번을 임의 제공한 경우 그때도 이미 제출이냐? 이것도 이미 제출이라는 것이 작년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을 제출할 때 스마트폰에서 클라우드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까지 제공했다. 그러면 클라우드 서버 안에 있는 정보에까지도 이미 제출한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고 자 여기 보는 것처럼 뭐 그렇게 이미 제출한 물건에 대해서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련된 기본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탐색 과정에서 무관 정보 발견 시는 어떡하냐? 추가 탐색 중지 후에 별도의 영장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작년 전화협 판결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이 사건은 여기 5번 판결 요지를 보면 되는데 이 판결 요지는 뭐냐면 자, 피고인 갑이 있는데 저번에 잠깐 얘기했던 건데 갑이 A에 대해서 불법 촬영한 거예요. 얘가 스마트폰이 첫 번째 스마트폰이 있는데 이걸 촬영한 거고 그래서 얘가 이거를 뺏어가지고 이미 제출했는데
제출할 때 1번 카메라만 뺏은 게 아니라 2번 카메라, 2번 스마트폰도 뺏어가지고 이 두 개를 다 이미 제출해버린 겁니다. 근데 이 1번 스마트폰에만 A에 관련된 정보가 있었고 수사기관이 이미 제출 받아가지고 1번 스마트폰, 2번 스마트폰 다 보니까 2번 스마트폰에 뭐다? 요 2번 스마트폰에는 B, C에 대한 불법 촬영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PC에 대한 불법 촬영물도 관련돼가지고 다 증거를 제시했는데 수사기관은 뭐라느냐. 이렇게 피의자가 직접 제출한 경우는 1번, 2번에 다 있는 그 불법 촬영물이 다 관련성이 인정되겠지만 A가 제출한 경우, 피의자의 물건을 뺏어가지고 A가 제출한 경우에 있어서는 A가 제출한 1번의 스마트폰에 있는 그 불법 촬영물만 증거 능력이 인정되고 나머지는 따로 영장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영장을 받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본 거예요. 그게 이제 이 판결 요지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관련된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참조 판례가 이거죠. 여기 것처럼 아까 요 판례 대법원 요 판례인데 요 판례가 바로 참조 판례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하면서 원격지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는 의사로 수사기관에게 클라우드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번을 임의로 제공한 경우 클라우드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로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내용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임의 제출물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받으시면 됩니다. 이미 제출물 관련돼 가지고 이제 휴대폰의 이미 제출과 저장 정보를 탐색할 수 있냐 관련돼 가지고 이게 최근 판례로서 2019년도 판례인데 요 내용을 보면 잘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요 내용은 이제 뒷부분에 증거 파트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피고인이 그 지하철 승강장에서 이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그러니까 성폭법 위반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런 촬영하는 현장을 이 수사관들이 먼저 목격하고 있었어요. 자, 피고인의 범행을 직접 목격하면서 위 압수조서를 작성한 사법경찰청 및 사법경찰의 김영란이 들어가 있는 이 압수조서, 이게 무슨 말이냐? 갑이 촬영을 한 겁니다. 즉 카메라 등을 이용해서 촬영을 했어요. 근데 수사기관 A가 뭐 사경이에요. 사경이 이걸 지켜보고 있다가 결국 얘를 체포해가지고 이 카메라에 대해서 우리가 카메라에 대해서 이제 A가 압수한 겁니다. 자, 근데 그 압수했으면 압수조서를 작성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압수조서 중 압수경위란에 기재된 내용이 뭐냐? 압수경위에 어떻게 압수했냐고 하는 기재된 내용이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진술이 담긴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312조 5항에서 정한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에 따라 휴대전화에 대한 이미 제출 절차가 적법하였는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 별개의 독립된 증거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이제 판례 입장이라는 겁니다. 즉, 얘가 이 사경이 갑에 이제 체포한 다음에 그 카메라 이미 제출하라 했더니 이미 제출했어요. 근데 이제 관련돼가지고 그 압수조서에는 압수경위란에다가 왜 압수하게 됐는지 관련돼가지고 A가 그 갑이 범죄하는 현장을 봤다. 그런 진술을 담아놓은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자체 압수조서에 담겨있는 압수조서 중 압수경위란에 담겨있는 그런 내용은 이 형사법 312조 5항에서 정한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독립된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보는 겁니다. 자, 뭐 관련돼 가지고 밑에는 이제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에 현행 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경은 피해자 등이 유리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이제 A가 이제 갑을 체포하면서 이미 제출하세요 그랬더니 이미 제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 현장이나 아니면 범죄 현장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뭐다? 형사형법 218조에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 다음에 이 경우 검사나 사경은 별도로 사후에 영장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되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수사상의 감정,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압수수색, 검증을 받고,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이 영장주의 예외와 관련 내용을 봤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검증과 다르게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감정은 전문가가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사상에서 수사기관에서 하는 감정이 있는데 뜻은
검사 또는 사경은 수사에 필요한 경우 감정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 즉 감정을 위촉한다는 건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감정을 위촉받은 사람, 이 사람 우리가 감정 수탁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법원의 감정인과는 좀 구별되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172조 2항에는 이런 감정을 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병원 기타 적정한 장소에 피의자를 유치하는 강제 처분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감정에 필요한 처분에 관련돼 가지고는 형사소송법 221조 4에 쭉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냥 법조문을 한번 읽어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의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좀 받으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는 대물적 강제 처분이었어요. 오늘 수업은 증거 보정과 수사상의 증인 신문까지 보겠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대인적 강제 처분, 대물적 강제 처분을 봤는데,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증거 보정과 수사상의 증인 신문이라고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왜 필요한지만 보면 잘 보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증거 보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 미리 증거를 보존하지 아니하면, 즉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자, 1회 공판기일 전에 어떻게요? 검사,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청구에 의해서 판사가 미리 압수수색 검증 및 증인신문, 감정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보존하는 제도, 이걸 우리가 증거 보존이라는 겁니다. 원래 증거를 확인하는 절차는 공판 절차에 해야 되죠. 근데 공판 절차까지 기다려가지고는 그런 증거들이 멸실되거나 이실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는 검사나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 청구에 의해서, 즉 검사가 청구하든 아니면 그 검사의 또 다른 당사자들이 청구하든 양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 중요한 건 누가 한다? 판사가 미리 증거 보존을, 증거 조사를 하는 것을 우리가 증거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보존하는 제도, 이걸 증거 보존이라 한다. 그러니까 취지는 왜 그러냐면은 검사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강제 처분을 할 수 있어요. 대물적 강제 처분, 대인적 강제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피의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피의자나 피고인 입장에서는 그런 강제 처분 권한이 없습니다. 근데 자기한테 유리한 증거들이 재판까지 가서는 없어질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피의자나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증거 보존 제도를 뒀다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이 184조의 이런 취지를 보면 피의자나 피고인을 보호하는 제도라면 원칙적으로 누구한테만 인정이 돼야 돼요? 원래 원칙적으로 보면은 원래 피의자나 피고인 측한테만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형사법은 180, 우리 형사법 184조는 당사자주의를 형식적으로 이해해가지고 검사에게도 인정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증거 보존은 주로 피의자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피의자한테만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겠지만은 우리 형사정법은 뭐다? 증거 보존에 대해서는 검사 양쪽 당사자 모두한테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만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요건은 이제 증거 보존의 필요성, 즉 증거 조사가 나중 되면은 원래 공판 기일까지 가게 되면 증거 조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거나 증명력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자, 이건 1회 공판 기일 전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모두 절차가 끝난 때까지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 절차는 청구는 뭐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 또는 검사, 그러니까 당사자, 약종 당사자가 다 가능하다는 의미죠. 자, 증거 보존의 내용은 뭐냐? 압수수색 검증하자, 아니면 증인신문하자, 또는 감정하자는 겁니다. 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문을 청구할 수 없음 이라겠고, 판례는 이제 관련돼 가지고, 자, 이건 뭐 압수수색 검증만 가능한 거죠. 그다음에 증인신문만 가능해요. 그다음에 감정만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피의자라든가 피고인 신문은 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원래 재판정에서 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나 피고인이 재판정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미리 증거 보존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이게 청구할 수 없다고 보면 되고, 공동 피고인 또는 공범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공동 피고인 또는 공범자는 이건 재판에서 이 피의자나 피고인의 재판에서는 제3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나중에 공판정에 못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증인 신문하는 거, 그건 허용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절차 증거 보존 관련돼 가지고 뭐 그 증거 보존 신청했는데 그 부적법하거나 필요가 없다. 그럼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거고, 적법하다고 인정하면 보존 처분하는 거예요. 이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3일 이내에 항고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될 거고, 증거 보존 후의 조치 관련돼 가지고 이제 판사가 증거 보존을 했어요. 보존 처분해 가지고. 그러면 어떡하냐? 증거 보존 후의 조치는 보관 및 열람 등사와 관련된 증거 보존을 행한 판사가, 자, 증거 보존을 행한 판사가 소속된 법원에서 보관해요. 그 증거 보존 자료를.
자, 청구권자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열람 또는 등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이 조서, 이 법관이 한 조서의 증거 능력 뭐냐? 이건 법관 면전 조서로서 311조가 적용되고 무조건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그런 내용만 여러분들이 살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증거 보전이고, 자, 그러면 이제 그럼 수사상의 증인신문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뭐냐? 자, 중요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 그 경우에는 1회 공판 기일 전에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판사가 증인신문을 하여 그 진술 증거를 수집 보존한 제도, 대인적 강제처분의 일환으로서 이런 제도를 우리가 수사상의 증인신문이라 한다. 원래 증인신문은 언제 해야 돼요? 공판정에서 공판 기일에 하는 것이죠. 근데 수사 단계에서도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느냐 관련돼 가지고 중요 참고인인데 수사기관이 중요 참고인한테 어떤 그 참고인 진술 조서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중요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요. 자, 그때는 어떻게 한다? 그때는 검사가 판사한테 미리 청구해가지고 저 사람을 미리 증인신문 해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참고인의 출석과 진술을 강제하는 제도다. 그런 의미로 이 제도의 취지지. 그러니까 우리가 증거보전 신청과 수상의 증인신문은 좀 취지가 다르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증인신문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중요 참고인의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요건은 제1회 공판 기일 전을 말한다.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절차는 어떠냐? 이거는 수사상의 증인신문이기 때문에 수사상의 절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다는 건 증거보전과 다르죠. 그다음에 이제 이와 관련된 기각결정, 적법하지 않거나 필요가 없으면 기각결정하고 이에 대해서 검사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증거보전 신청에 대해서는 검사는 이제 당사자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는데 불복할 수 있는데 이거는 안 된다. 관련돼 가지고 이제 뭐 절차는 만약에 청구해가지고 기각결정이 나지 않은 이상은 증인신문 한다. 자, 그럼 증인신문 후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냐 관련돼 가지고 판사가 이제 증인신문 했습니다. 그러면 그 증인신문 후엔 지체 없이 증인신문한 조서를 갖다가 검사에게 송부해요. 자, 피의자,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는 열람 등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언제냐?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 등은 왜 열람 등사권을 인정하지 않냐면 이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 등은 나중에 증거 개시 절차에서 열람하면 되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는 수사의 기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한테는 증거 인정하지 않는다. 단지 무조건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증거 개시 절차에서는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보면 되고 역시 이것도 법관 면전 조서로서 무조건 증거 능력이 인정되고 있다. 법관이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관련된 내용으로서 뭐 강제처분에 관련된 대물적 강제처분의 내용을 다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사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증거 보존과 수사상의 증인신문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이 내용은 뭐냐면은 이주원 교수님 책에 있는 내용인데 증거 보존과 수사상의 증인신문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고 객관식용으로 혹시 객관식용 관련돼 가지고는 이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주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